자, 오늘은 그러니까 ISLM 모형의 응용입니다. 응용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례 연구를 이용해서 그 모형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례 연구를 ISLM 모형으로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건데, 사실 이 사례 연구 때문에 ISLM 모형이 나온 겁니다. 이 사례 연구, 그러니까 대공황 때문에 케인즈가 일반 이론 책을 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시경제학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학에서, 그냥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이 이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29년 대공황,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Great Depression. 디프레션 그러면 그냥 공황입니다. 그냥 그 경기 침체 또는 공황입니다. 공황인데 앞에 이제 대자가 붙었죠. 앞에 대자가 붙었다. 그래서 great를 대자로 대공황으로 대자로 번역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1929년대 그때 공황을, 그때 경기 침체를 지칭하는 거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경기 침체인가?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작이 29년이기 때문에 29년 값부터 보면 29년 대비, 물론 이제 시점,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위기 그러면 97년 말부터라는데, 사실은 97년 데이터에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잘 안 보입니다. 이제 그 값이 98년에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9년에 시작을 했는데 거시경제 지표에서는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30년, 31년 이때 확 이제 심하게 나타나죠. 경제를 보는 첫 번째 지표는, 국가 경제를 보는 첫 번째 지표는 소위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GDP, GDP의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 GDP를 본다 그러면 실질 GDP가 많이 감소했는 걸로 나타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사실은 GDP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개념이 없었고 GNP라는 개념이 있었죠. 실제 이제 그 GDP가 국가 경제에 대한 대표 지표다라고 된 것이 사실은 199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GNP를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나타내는 지표로 봤습니다. 물론 이제 GDP, GNP하고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는 GDP 대신에 GNP로 봐도 뭐 사실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GNP를 보면 GNP가 여기 돼 있죠. 58년 가격 10억 달러로 해가지고 이게 2천억 달러죠. 2천억 달러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2,005억 달러, 2,000한 3억, 4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숫자로 해가지고 1,400억 달러까지 떨어집니다. 1,400달러. 이건 이제 분기 데이터죠. 분기가 아니고 연간 데이터인가? 연간 데이터구나. 그러니까, 1930년에는 1,800억 달러, 1931년에는 1,700억 달러, 그 다음에 1932년에는 1,400억 달러 정도. 31년, 30, 요게 31년이고, 요게 32년이고, 요게 33년 값이죠. 그래서 1932년, 33년에는 거의 1,400억 달러로 떨어집니다. 실질 GDP가, 명목이 아니라 실질 GDP가 2천억 달러 좀 넘는 데서 1,400억 달러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한 600억 달러 떨어졌으니까 30% 이상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질 GDP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거죠. 여기 대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여기 비해서 여기 마이너스 30%가 됐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작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1%입니다. 뭐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죠. 문제가 많이 됐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마이너스 1% 예상보다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양호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도 선진국들도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5%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외생적인 비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가 잠시 이제 가게가 문을 닫은 거죠. 가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크게 갔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제 올해 정도 회복되고 가게가 다시 문을 열면 마이너스 된 건 그대로 다시 플러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마이너스 5%였는데 올해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6%, 7%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갖는 것도 바로 다음에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 충격이 별로 크지는 않죠. 물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지만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쭉 보면 한 2, 3년 전체로 본다 그러면 일시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 정도죠. 그런데 이거는 1년, 2년, 3년, 4년에 걸쳐가지고 뭔가 하면 거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문 닫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년 지나면 어떻게 허리를 쫙 짜매고 있다가 1년 지나가지고 다시 가게 문 열 수가 있습니다. 열 수가 있는데 4년, 5년 가게 문 닫았다 그러면 열 수 있는 가게가 별로 없죠. 다 그 사이에 뭔가 하면 그냥 완전 폐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비경제적인 충격이라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줘가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버텨가지고 나중에 다시 뭐 제자리를 되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장기적으로 뭔가 하면 다들 문을 닫아가지고 엄청난 충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른 지표, 제일 극단적인 지표는 실업률을 통해 가지고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1929년에는 한 3.5%, 4% 같이 안 됐습니다. 실업률은 오른쪽에 퍼센트 데이터가 있죠. 그런데 31년, 이게 한 10%로 갔다가, 그 다음에 15%로 갔다가 31년, 그 다음에 32년에는 20%, 25%까지 갔습니다. 23, 25%. 실업률이 23, 25%다. 25%라는 것은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되고, 뭐 우리나라 실업률이 높다 그러지만 3.5%, 4%가 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에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건 실업률이 25%가 됐다. 4명 중에 하나가 실업자가 되어버렸다. 자, 이 폭이 일단은 엄청나다.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엄청나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 다음에 기간 자체가 뭔가 상당히 길다라는 거죠. 뭐 계속 악화가 되는 것이 4년, 5년까지 되고, 그 다음에 그 악화가 다시 회복이 잘 안 되더라.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조금은 회복됩니다. 회복돼도 뭔가 하면 15%까지 갔다가 다시 또 20%로 갔다가 여전히 15%까지 가는 거죠. 29년에 시작해 가지고 10년을 끌었는데, 1939년이라면 10년이지, 그죠? 10년을 끌었는데 실업률이 여전히 15에서 2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 뭐 GDP는 조금은 실질 성장으로 조금은 회복됐지만 뭔가 하면 여전히 그렇다. 결국은 이제 이게 언제 완전히 회복됐냐 그러면 우리가 실업률 같은 걸로 본다 그러면 완전히 회복된 것은 2차 대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때보다는 이때가 조금은 낮았죠. 조금은 낮았지만 여전히 이것도 뭔가 하면 불황이었고 2차 대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죠.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런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경기 부양하기에는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안지기 위해 가지고 그때는 뭐 이것저것 없이 다 때려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든 무기는 뭔가만 바로바로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 그러면 그때는 완전 고용입니다.
남자들은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고 여자들까지 나와가지고 다 무기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판이죠. 이런 큰 전쟁이 난다 그러면, 큰 전쟁이 나면. 뭐 그래서 2차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는 실업률이 0% 완전 고용에다가 그 다음에 성장률이 엄청나죠. 무기 만드는 것이 그 뭔가만 다 GDP로 다 잡히는 거니까요. 성장이 되는 거죠. 뭐 경제 정책으로 전쟁을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그걸 경제 지표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건 이제 뭐 엄청난 소위 경제 회복이 경제 지표로 봐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차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공황의 영향을 다 벗어났다라고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봐가지고는 이제 세계적인 무역 분쟁, 뭐 이게 심해진 것 원인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의 세계적인 무역 분쟁이 이걸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반성이 되죠. 그럼으로써 뭔가 하면 이제 뭐 이것 자체가 이 심각한 경기 침체 자체가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 이 환경적으로 2차 대전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었다라고도 지목이 되는 거죠. 이런 경기가 나쁘니까 다들 뭔가 하면 그 모든 나라들이 자기 이익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멸의 길로 갔었다. 공멸의 길로 가면서 이렇게 큰 공황이 되면서 그게 이제 뭐 2차 대전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제 반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대공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공황인데 왜 이런 대공황,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발생했느냐? 자, 그럼 일단 원인부터 봅시다. 원인부터 보면 일단 시작점의 원인을 보자. 시작점의 원인을 보려 그러면 대공황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의 외생적 감소에 따른 IS 곡선의 좌측 이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공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기 침체의 시작점은 대부분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제일 쉬운 것은 성장률과 이자율 보면입니다. 그러니까 IS 커브의 축이라는 것은 수평축은 Y고 수직축은 이자율이죠. IS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IS LM 모형의 축이 수평축은 Y고 수직축은 이자율인데 여기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Y가 줄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가 줄고, Y가 주는 건 그만 봤죠. Y가 엄청나게 주는 게 봤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떨어졌습니다. 이자율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딱 보면, 아, 이거는 IS 커브가 왼쪽으로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IS 커브가 왼쪽으로 왔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한 세 가지, 뭐 많은 이유가 있는데, 뭐 크게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 대공황을 상징하는 것이 주가의 붕괴였습니다. 주가의 붕괴. 주가의 붕괴로서 이제 1929년 이 4.4 분기 말을 때 S&P 500 지수가 17% 하락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 지수는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미국 주가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건 다우존스 지수, 그 다음 S&P 500 지수, 그 다음 나스닥 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이제 굉장히 좀 그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몇 개 주식의 가중평균치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고 나스닥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소위 IT 산업 중심의 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으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미국 주가 지수를 볼 수 있는 제일 대표 지수는 S&P 500 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뭐 뉴욕 증시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그 증시도 반영해가지고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그래도 대표적인 지수인데 대표적인 주가 지수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를 잘라서 낸 지수로 봐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 한 17% 떨어졌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많은 뭐 이 상징적인 것이 그 딜러들이 브로커들이 뭐 고층 빌딩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도 많이 생겼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로커리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1대1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홈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겠다는 사람 살겠다는 사람 중간에 거래가 아니라 딜러들을 또는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뭔가 아마 팔겠다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사겠다는 사람 찾아가지고 팔아주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끼는데 자기가 많은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덮어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감당을 못할 지경이 되니까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17% 떨어졌는데 자살했다. 요즘 따져본다 그러면 야, 너무 안심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때는 그만큼 변동이 심하진 않았죠. 뭐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냥 그 며칠 동안에 주가가 한 20, 30%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그 정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죠. 물론 이제 브로커리지 시스템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그 뭐 1970년대 이후부터 주가의 굉장한 변동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훨씬 더 가격 변동에 이 심장이 강해졌죠. 강해져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별로 큰 영향을 안 받는데 뭐 어쨌든 옛날보다는 덜하죠. 어쨌든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끝난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17%라는 건 사실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29년 10월부터 33년 12월까지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한 주가가 우리나라도 한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한 2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2월 달인가 3월 달 한 달 동안에 25%가 떨어졌죠. 여기는 3달 동안에 17%가 떨어졌는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5%가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소위 젊은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죠. 뛰어들어가지고 그 뒤에 빠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는 버글버글 옛날에 비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 25%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00% 올라갔죠. 지금 3천을 뚫고 있으니까. 1,500까지 떨어졌다가 3천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으니까. 옛날에 2천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그 2천을 지나가지고 그냥 뚫고 올라가가지고 3천까지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요 3달 동안에 17% 떨어졌다가 더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 보면 33년에 이때 29년 대비 71%까지 하락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주식이 70원이 됐다. 100원짜리 주식이 30원이 된 겁니다. 70%가 없어지고 30원이 된 거죠. 100원 주고 가지고 있던 주식이 30원이 돼버렸다. 평균적으로 다. 그러면 뭐 100원짜리가 10원짜리 된 주식도 많겠죠. 이 정도로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한 것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부도가 나고 망하고 아니면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먹고 살 게 막막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먼저 이렇다 그러면 주식이란 자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에 바탕을 둔 사람들은 다들 이제 소위 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 재산이 줄어가지고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재산이 줄었으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그 재산 가지고 소비한 사람 같은 경우는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S 커브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 IS 커브는 이제 우리 아직 개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죠. 그 각각의 구성을 보는 겁니다. C 소비, 그 다음에 I 투자, 그 다음에 G 정부 지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첫 번째 소비를 줄이는 것은 소위 자산이 줄었다라는 이야기죠. 자산이 줄었다. 뭐 첫 번째 아주 두드러지는 것이 소위 주식이란 금융자산이 줄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자산에 기댄 사람들은 다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소비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걸 안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파생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뭔가 먹고 그쪽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들 이제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재산이 줄고 그래 되는 거죠. 소득이 줄고. 그런 것이 소비를 줄이는 첫 번째 요인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투자의 감소인데 투자도 엄청나게 감소한 걸로, 아니 증가율이 준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자, 그 원인이 뭐냐라고 따지면 1920년대 지나친 주택 건설 이후의 조정 기간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투자의 그 지표를 본다 그러면 투자는 이자율이 함수죠.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는 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 고전적인 그런 이제 이론으로 본다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는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투자를 보면 투자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첫 번째 변수가 아니라 그 외생적인 변수가 변했다는 얘기죠. 외생적인 변수인데 그 외생적인 변수의 제일 큰 부분이 주택 건설 부분입니다. 주택 부분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더 본질적인 이 대공황의 원인입니다. 대공황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결국은 주가도 왜 떨어졌느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거품이 있었던 거죠. 거품이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거품을 낳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 뭔가 하면 그 거품이 꺼지느냐.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죠. 이것도 부동산입니다. 주택건설, 지나친 주택건설 거품이 생겼다가 그게 꺼지면서 뭔가 하면 주택 투자도 꺼지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주식이 꺼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모든 부분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주택하고는 그 주식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주택이나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왜 주택 부분에서 이렇게 큰 조정이 발생했느냐?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 그러니까 1915년, 16년 정도의 1차 대전이 발생했죠. 뭐 세계대전에는 시작은 뭐 동유럽에서의 뭐 국가 간의 이제 알력이죠. 국가 간의 알력으로 뭐 어떤 이제 뭐 저격 사건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양쪽에 갈라지면서 오스트리아 뭐 독일 이쪽이 한 진영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이쪽이 한 진영이 돼 가지고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미국까지도 참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유럽이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전쟁터가 되는 그런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 아시아권에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어쨌든 전쟁터는 유럽이었죠. 어쨌든 유럽 전역이 전쟁터가 되면서 유럽이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유럽에서 전쟁은 많았죠. 옛날부터. 뭐 영국, 프랑스 전쟁, 그 다음에 뭐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 나라별로 뭐 나폴레옹의 뭐 침략 전쟁, 뭐 나라별로 전쟁은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전까지 전쟁은 그래도 그 국지전이라는 것이 일부 나라 간의 전쟁이었다라는 건데, 소위 우리가 1차 대전으로 칭했는 그 전쟁은 뭔가 하면 그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참전함으로써 그냥 그게 세계 전쟁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것도 이제 너무 유럽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죠. 뭐 유럽 다 모든 나라가 참여했다 그러면 유럽 전쟁이지 왜 세계 전쟁이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유럽과 미국이 전 세계를 거의 구성하는 세계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세계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쪽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참여한 거죠. 참여하고 나니까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의 전쟁을 겪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쟁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쟁이라고 하면 옛날 전쟁은 뭐 조금 뭔가 하면 인력의 손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들이 나서가지고 칼싸움하고 뭔가 하면 지면
끝났다. 전쟁이 졌다. 전투가 졌다. 뭐 이런 식의 전쟁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 기사들이 나오고 뭐 그런 전쟁, 장미전쟁 뭐 그런 전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표 선수끼리 전쟁으로서 싸움으로서 결판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그런 이제 일부 대표가 전쟁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소위 총이 나오고 난 뒤부터 대표가 따로 없어요. 모두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다 뭔가 총을 쏘면서 뭔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는 엄청난 인력의 손실이, 인명의 손실이 발생했는 거죠. 소위 또 참호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 유럽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소위 치를 떨게 되고 트라우마에 박히게 되는 거죠. 트라우마. 뭐 유럽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가 되니까 떠나고 싶은 겁니다. 이 전쟁터를. 내가 있던 이 고향, 이 자리가 뭔가 하면 그 많은 사람,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터고, 그 과정에 뭐 서로 다 웃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뭔가 하면 적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던 그 경험이 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전쟁터에 대해 가지고 소위 시겐 타이어도 돼 가지고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전쟁 중간에 보니까 뭔가 하면 미국이라는 데서 엄청난 물자가 들어오면서 전쟁이 소위 그 동쪽에 비해서 이 서쪽이 이긴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물자의 공급원이란 미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고, 그냥 단순히 조그만 식민지라 생각했는데, 그 식민지가 아니라 그 엄청난 잠재력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아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실제 미국이 이민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민의 제일 본격적인 것은 1차 대전 이후인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파이어니어들이, 아니면 일부 뭔가 하면 부적응자들이 많이 이제 미국 대륙을 가긴 했습니다. 가긴 했는데 대량으로 가지 않았죠. 근데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몇 포인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700년대, 1800년대는 이제 기근으로 대기근이 발생해 가지고 영국이나 아니면 북유럽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또 미국 대륙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큰 유럽에서 사변이 생겼을 때 이제 대거 미국으로 많이 갔죠. 그 중에 하나가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륙으로 갔습니다. 이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뭐 대부분 다 봤죠, 미국은.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한 거죠. 이민이 쏟아져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살 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살 집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기존 집 가격도 오르고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민자 수용을 위해 가지고 집을 마구마구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붐입니다. 1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경제가 다시 이제 1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원래 전쟁 끝나고 나면 경제는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그 엄청난 수요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다시 뭔가 주택 수요가 생기고 나니까 1차 대전의 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되느냐 그러면 한 20년대 중반을 지나고 나니까 25년, 2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5년 정도, 전쟁 끝나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올 만큼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참혹한 기억도 한 3, 4년, 4, 5년 지나고 나면 대부분 잊게 됩니다. 인간의 최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망각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망각. 사람들이 그 기억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평생 살면서.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때? 굉장히 한번 창피한 순간이 있었다. 그럼 며칠 동안 고개를 못 들고 다니죠. 그래도 뭔가 그 며칠만 지나고 나면 그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건 사소한 일이지만,
전쟁이라는 그런 참혹한 기억마저도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잊고 적응하게 되고 다시 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훅훅 줄기 시작하죠. 줄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경제는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집을 계속 지대는 거. 집 많이 지으라 그러니까 계속 지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요가 줄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집 짓는 것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항상 늦게 가는 거죠. 늦게 가다 보니까 지나친 주택 건설 여기에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죠. 거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가에도 거품이 생기고 주택 건설에도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팔리네. 많이 지났는데 안 팔리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짓는 겁니다. 평소만큼도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주는 겁니다. 투자가 줄고 그 다음에 짓기는 짓는데 안 팔리는 집들이 많다.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회사에는 부도가 나니까 이제 거기다가 돈을 잘 안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대공황이 나가지고 금융기관이 파산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니까 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적으로 투자가 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투자. 이런 요인으로 투자가 준다. 투자가 주는 것은 자, 주택 건설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은행 붕괴, 금융 시스템 붕괴로 투자 감소. 이 두 개 요인으로 투자가 준다. 실제적으로 이제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은 이걸로 봅니다. 이제 본질적인 원인은 주가도 왜 떨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주택시장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가 그게 이제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경제정책도 문제라는 거죠. 긴축재정정책을 했다. 경제가 나쁘면 우리 원래 확장 재정정책이 가장 기본입니다. 재정지출을 내려라. 정부 지출을 내리는 건데 이때는 이 와중에 긴축재정정책을 하더라. 정부 지출을 줄이더라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때만 해도 소위 케인즈가 나오기 전 이때만 하더라도 재정 준칙은 균형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은 공공재를 꼭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정부일수록 좋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꼭 필요한 이 공공재 공급을 위해 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걷어 가지고 공급한다. 딱 그거죠. 그리고 재정은 균형이 돼야 된다.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 그래서 균형 재정. 필요한 만큼 돈을 거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균형 재정이 가장 재정 준칙에서의 검과 옥죄였습니다. 그런데 자, 재정을 본다 그러면 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세금 징수가 줍니다. 많은 세금이란 것은 소득이나 매출에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사람들의 소득에 관련돼 있는데 사람들의 경기가 나빠가 소득이 주니까 소득세도 줍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달려 있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매출액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줄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이익이 나야지 세금을 내는데 뭐 다들 적자인데 세금 낼 수 있는 기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세금을 줍니다. 세금이란 것은 이제 경기하고 항상 프로시클리컬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경기가 좋으면 세금이 많이 거치고 경기가 나쁘면 세금이 덜 거칩니다. 덜 거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덜 거치니까 적자가 나죠. 적자가 날라 그러면 자, 적자 내면 안 된다. 적자를 안 내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세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죠. 세율을 높이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지 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이거죠. 세율을 높이거나 조세를 인상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거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거죠. 둘 다 긴축재정 정책이 되죠. 이건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정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C, I, G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다 줄어드니까 Y가 주는 거죠. 즉 IS 곡선이 굉장히 왼쪽으로 가버린다.
자, 그게 이제 결국은 대공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 세 개가 뭔가 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더 커지면서 왼쪽으로 점점점 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왼쪽으로 너무 심하게 갖는 것이 대공황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그럼 LM 복수는 잘 문제가 없었느냐? LM. 통화정책에 있어도 문제가 없느냐? 라는 것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보는데 첫 번째 보면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크다 그러면 통화정책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심이겠죠. 의심인데 그 의심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지표로는 대공황기에는 통화량이 대폭적으로 줄었더라. 그래서 통화정책도 잘못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비판입니다. 첫 번째 비판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또 반론이 뭐냐 그러면 통화량이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뭐 이때는 통화량을 이제 M1으로 봤는데 어쨌든 M2는 없었고 M1밖에 없었기 때문에 M1으로 봐가지고 통화량이 이 기간 동안은 25%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줄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물가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화폐 잔고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화폐 잔고는 늘었다. 늘었기 때문에 통화량이 명목으로는 줄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늘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해야 될 만큼 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 이 통화지표가 아니라 통화지표가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시장, 금융시장을 보자. 금융시장에 보면 이자율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자율은 떨어졌다는 거죠. 통화량이 줄었다 그러면 줄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랐을 거죠. 올랐을 거지만 이자율은 안 오르고 이자율은 떨어졌더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자율은 떨어졌다. 명목 이자율이 하락했다. 이단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지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그 좌측으로 이동 안 하고 우측으로 이동했지 좌측으로 이동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LM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통화량이 줄죠. 통화량이 주는데 LM이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LM이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했다. LN 곡선이 좌측 이동을 초래하는 현상하고 정반대다. 좌측으로 이동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까지 고려하니까 실제로 화폐 잔고는 늘었다. 그 다음에 이자율마저도 떨어졌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우린 잘못한 게 없다. 그만하면 잘 했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평가입니다. 자, 1차적인 평가인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평가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평가가 나온 겁니다. 또 다른 평가가 나온 것이 실제 1929년에 발생한 일이고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여전히 연구 중이고 과학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현재의 경제정책에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연구 덕에 사실은 2007년 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그래도 순탄하게 해결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 대해 가지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잘 아는 분이 벤 버넌키. 그러니까 2007년 8년 그때 미국 페드 의장을 하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적임자가 그때 페드 의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때 페드 의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잘 극복을 했다라고 보는데 바로 이겁니다. 했는데 자, 통화정책을 잘 했냐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다른 측면이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화폐 잔고는 늘었다라는 건데 그 물가를 보라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의 문제라는 거죠. 대공황의 심각성은 막대한 디플레이션 때문이다. 왜 그게 대공황이 됐느냐? 디플레이션 때문이다. 이 4년 동안에 물가가 25%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는 좋죠. 물건 싸졌으니까 좋다. 라는 건데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합니다. 물건 싸지는 것보다 뭔가 하면 내 일자리가 문제 없어져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월급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 디플레이션은 M의 감소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결국 통화량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는 좋은데, 이제 이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뒤부터 우리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디플레이션 국면입니다.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라마다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버리면 그다음부터 대공황이 돼버립니다. 그냥 경제는 그냥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게 이때의 경험이죠. 이때의 경험인데, 왜냐하면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소위 경제의 자동 조정 회복 기능이 붕괴돼 버리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회복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디플레이션으로 갔느냐? 왜 디플레이션으로 갔느냐? 그러면 그 디플레이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뭐 이런 여지가 없어요. 통화당국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책임도 통화당국이죠. 그러니까 통화당국이란 것이 중앙은행의 목적, 존재 가치는 통화가치의 안정입니다.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죠. 지나치게 물가 오르는 것을, 물가 변동을 막는 게 통화당국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뭐 많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지나치게 물가 오르는 걸 막는 건데, 그거는 역으로 뭔가 하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도 책임은 중앙은행입니다. 일본을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베가 그래도 좀 우리가 보기엔 나쁜 사람이지만 경제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왜냐? 20년 동안 그냥 거의 디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물가가 안 오르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지나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일본 같으면 매년 한 2%, 1에서 2%의 인플레이션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25% 물가가 떨어졌다. 뭐 경제가 나쁘니까 떨어졌지 할 수 없지. 그게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은 책임은 중앙은행에 있습니다.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자율 보고 실질 화폐 잔고 보고 우리가 할 거 다 했다가 아니라 결국은 마찬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인플레이션인 거죠. 이것도 타겟 레인지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통화당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뭐 그 과정을 보고 말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이래 나왔다 그러면 그건 중앙은행이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결국 통화량이 잘못했으니까. 가장 인플레이션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화폐 수량설이죠. 화폐 수량설인데 그거 뭔가 하면 결국은 통화량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좌우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 화폐량은 늘었는데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실질 화폐량을 더 늘려가지고 이걸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안 생기도록. 이게 이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버린 거죠. 자, 디플레이션이 왜 문제냐? 상식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의 자동 회복 기능입니다. 그것이 경제의 자동 회복 기능. 디플레이션의 안정화 효과. 자, 자동 회복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거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ADA에서 모형에서 소위 Y가 Y바를 벗어나는 경우에 그게 다시 Y바로 되돌아오는 것은 이 P의 조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Y가 Y바보다 왼쪽에 있으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Y가 늘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반대로 Y가 Y보다 크다 그러면 그때는 물가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P가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Y로 가고. 결국은 디플레이션의 안정화 효과.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나쁠 때는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화폐 잔고가 늘어가지고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Y가 증가한다. 라는 것이 이게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장치고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동한다 그러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경제가 다시 Y바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고전학파적 생각입니다. 고전학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션의 안정화 효과를 낸다라는 건데,
실제 대공황 때는 P가 엄청나게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뭐 요게 그러니까 조금은 올랐죠. 조금 올랐지만 결국은 1로는 안 갔습니다. 계속적으로 P가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1로 가는 것보다 뭔가 하면 더 빠른 속도로 P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몇 년에 걸쳐가지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이런 안정화 시스템, 안정화 장치가 작동을 안 했다.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안정화 장치입니다. 안정화 시스템이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정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자산 부분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가격 변화는 안정화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화폐뿐만 아니라, 실질 화폐 잔고뿐만 아니라 소위 IS 컵을 통해서도 P의 변동은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을 합니다. 하는 것이 피구 효과인데, 피구 효과에서는 P가 떨어지면 실질 화폐 잔고가 늘죠. 그 이야기는 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내 부동산도 따라 떨어졌다 그러면 실물자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지만 금융자산 들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가 늘었기 때문에 소비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LM을 통해서도 그렇고 IS컵을 통해서도 그렇고 둘 다 경제를 Y바로 되돌리는 그런 자동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이론이죠. 고전학파적인 이론인데, 자, 그런데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죠. 대공황 때는 그게 작동을 안 하더라.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작동을 해버리더라. 그러니까 더 균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버리더라. 라는 거죠. 그럼 그럴 수 있는 채널이 뭐가 있느냐? 한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자, 예상된 디플레이션의 불안정한 효과. 예상된 디플레이션은 오히려 균형에서 더 벗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완전 균형, 그 Y바에서 더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데, 뭐, 경계가 나빠지고,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자, 여러 채널인데, 첫 번째, 이자율 투자 채널을 봅시다. 실질 이자율이 오른다는 이야기죠. 실질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빼는데, 명목 이자율은 이미 계약을 해놓은 거죠. 예금을 뭐 고정부 예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명목 이자율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졌다. 그렇다 그러면 그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뺀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높아지는 거죠. 각각의 명목 이자율에 대해 가지고 실질 이자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주는 거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투자가 줄 수밖에 없죠. 투자가 준다. 그러면 투자가 줄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죠. IS 커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계획된 지출 및 총수요는 준다. IS 커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Y가 줄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죠. 소득 및 생산량이 주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Y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 Y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불안정한 효과를 낸다. 앞에하고 정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도 또한 이런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디플레이션 티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소위 말해서 뭔가 하면 이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의 소득 재분배 효과. 우리가 뭐 경제학 원론 거시에서도 이미 배웠죠. 바로 그겁니다.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구매력을 차입자한테서 대부자로 이전시킨다.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린 사람은 내 이자가 실제 지급하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이자가 더 높아지는 셈이죠. 예상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자가 더 냈다, 실질적으로 이자를 더 냈다 그러면 차입자는
부담이 더 많아지고 더 재산이 줄고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빌려준 사람은 예상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았다. 실질 이자가 더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더 늘고 재산이 더 늘죠. 재산이 느니까 지출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전히 한 사람의 재산은 여기서 일로 갔다. 그렇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사람이 감소하고 한 사람이 증가했다. 그래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은 지출이 감소하고 한 사람은 늘었다. 그러면 감소한 거하고 늘어난 거하고 똑같으면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총량은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이 양쪽의 뭔가 한계 소비 성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부자들이죠.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요. 소득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내 그 중에서 쓰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돈을 빌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빌린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있는 소득을 거의 다 써야 될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조금 줄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는다 그러면 그거는 소비는 많이 줄고 이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봐야 소비가 별로 안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쪽에 뭔가 하면 총량적으로 소비가 줄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 수도 있지만 뭔가 하면 양쪽의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그게 이제 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더라도 총량적으로 한쪽이 소비가 줄고 한쪽이 소비가 늘어가지고 총량적으로 소비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를 더 많이 줄이는 겁니다. 부자들의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를 더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소득 주는 쪽쪽 그대로 뭔가 하면 소비가 줍니다. 뭐 안 그래도 뭔가 하면 있는 거 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더 소득 주면 뭔가 하면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주는 만큼 그대로 소비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걸 뭔가 하면 부자들이 그만큼 그 돈을 더 받았다고 해가 부자는 더 늘어난 소득 가지고 소비를 더 안 늘리죠. 이미 소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다 하고 있는데 그냥 내 재산 조금 더 늘었구나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총량적으로 소비는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Y를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안정화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대공황의 원인이 뭐냐? 뭐 디테일하게 정치적인 이야기, 뭐 에피소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시 경제 변수를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디플레이션이다. 큰 디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물가가 원래 뭔가 하면 디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자동 안정화로 가야 되는데 디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면서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했다. 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디플레이션의 책임이 누가 있냐? 그걸 그렇게 안 가도록 막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거는 통화당국이다. 통화당국이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왜 대공황이 됐느냐?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뭐 그때는 물론 몰랐겠죠.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때도 한참 지나고 1980년대, 90년대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부터 이제 이 금융위기가 나은 나라들은 디플레이션을 제일 걱정한다. 라는 이야기죠. 걱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이제 2007년, 8년에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미국 금융위기,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위 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한 특단적인 경제정책이 소위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이전에 우리 경제정책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공급 증가죠.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공급 증가입니다. 그래서 통화공급을 늘려가지고 이자를 낮춰가지고 투자를 더 늘려가지고 다시 회복시킨다. Y를 늘린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통화 정책인데, 자, 이런 국면에서는 이자율은 0%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그럼 아까 앞에 이야기 같이, 통화당국은 이자율을 0%까지 낮췄다. 그래서 우린 할 만큼 다 했다. 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통화당국의 책임이다.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이자율을 0% 만드는 걸 이상하게 정책을 하라라는 것이 양적 완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0% 이전까지는 항상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이 통화정책입니다. 정책인데 0%까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까지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완전 양적 완화라는 것은 M양을 딱 목표를 지정해가지고 M을 계속 추가로 발행하는 겁니다. 돈을 그냥 계속 더 찍어내는 거죠.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만 채권을 사들이면서 찍어내는 거죠. 사들이면서 시중에다 공급을 해가지고 통화 공급을 계속 늘려가지고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은 타겟이 이자율이 아니라 소위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인플레이션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 2007년 초기만 해도 대공황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일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는데 몇 년 만에 그래도 미국은 쉽게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유럽은 이제 그 뒤에 유럽 금융위기까지 겹쳐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 정책 덕에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까 이제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일단 이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 3분만 쉬겠습니다. 3분만 쉬고 12시 1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재개하겠습니다. 자, 사례 연구 제일 중요한 대공황 예를 봤죠. 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됐고, 정책적으로 어떤 또, 뭐, 지식이 늘었는지, 이런 이야기죠. 자, 지식이 늘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뭐 공황 아니면 뭐 금융위기 이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후진국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미국 금융위기가 한번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거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또 유럽 금융위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뭐 성격은 다르죠. 미국 금융위기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 금융위기는 남유럽 국가들의 소위 국가 부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쨌든 자 금융위기는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지금 많아졌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바뀌었습니다. 교과서 내용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추가됐죠. 다 추가됐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에 대한 관심도 훨씬 더 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사실은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 뭐랄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또 여전히 그런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국면과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주가는 엄청난 거품, 주가와 부동산의 거품. 이거는 분명히 또 다른 금융위기 아니면 그 큰 경기 침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소위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그러니까 대공황을 만든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열이었습니다. 과열. 근데 과열이 뭐 특별히 갑자기 과열이 붙은 게 아니라 실수요가 있었는데 실수요에 따라 가지고 집을 계속 짓고 있었는데 그 실수요가 이제 줄어드는데도 그걸 거기 따라 가지고 조정이 안 하고 계속적으로 짓다 보니까 옛날에 많은 실수요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계속 짓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품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거품이 커지면 폭파하는 거죠. 폭파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하면 소위 그 에너지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대공황이 발생했는 것이고 그 뒤에 뭔가 하면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시장에서 계속 거품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뭔가 하면 그게 폭발해 가지고 금융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부동산인지 아니면 뭐 국가 부채인지 국가 부채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하면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국가 부채에 발행하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쌓인 겁니다. 거품이 쌓인 것이고 어쨌든 제대로 이제 그 나라 채권 가격이 평가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순간에 제대로 평가되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소위 국가 부채발 금융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자산의 형태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 주식, 채권의 고평가. 갑자기 고평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평가가 뭔가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이 소위 금융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이 포텐셜이 높아진다. 이 화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소위 주택 가격 거품입니다. 뭐 그 지적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주택가격 거품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마저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의 거품이 심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자율이 0%라는 것은 사실은 채권 가격에서의 거품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인위적인 거품이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뭐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이자율을 거의 0%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 그게 폭파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정상화되는 순간에 뭔가 하면 그게 조정이 안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그 폭발력은 엄청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다들 코로나 사태라는 비상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라마다 그 국가 부채를 많이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비상시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는데 그래서 비상시 용어로만 쌓는 건 좋은데 뭔가 하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추가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꼭 필요한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과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젠가는 이제 결국은 터지게 되는 그런 시한폭탄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국가 부채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이 세 부분에서 다 이런 이제 엄청난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책에서는 뭐 일단은 뭐랄까 희망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1929년 대공황 우리가 엄청난 대공황을 겪었고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그런 전쟁까지도 발생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 침체였습니다.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냐 라는 이야기죠. 대공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안 그렇겠지라는 것이 이제 희망적인 평가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첫 번째로 정책 위반자들 또는 조언가들이 지금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아졌다. 훨씬 더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많아진 거죠.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이제 뭐랄까 악순환고리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그 고리를 또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은 이제는 경기 침체 시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옛날같이 뭔가 하면 실제로 화폐의 양만 늘었지 않느냐의 정도까지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디플레까지 가는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정책 당국이 경제를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과감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재정당국도 재정정책 위반자들도 경기 침체기에 세금을 높이거나 지출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만 해도 고지식한 균형 재정 준칙을 고지식하게 이제 준수를 했습니다. 고지식이라는 것은 매년 그냥 균형 재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재정에 대해 가지고 시각이 달라지면서 좀 길게 보자라는 겁니다. 5년, 10년 균형, 5년, 10년 균형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이 많이 그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이 덜 그친다. 사이클 내에서의 균형을 잡자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흑자가 좀 나도 흑자를 가지고 있고 흑자를 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때 뭐 억지로 균형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그걸 또 세율을 또 조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쁠 때는 또 뭔가 하면 좀 적자가 보더라도 그냥 더 쓰자 이런 식으로 전체 사이클 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다라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바뀌어졌던 재정준칙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시간 매년 재정균형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 내에서의 균형 식으로 이제 재정정책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대공황 때는 재정정책 자체가 오히려 뭔가 하면 경기 침체를 더 심화시켰던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 이후에 이제 큰 제도적인 변화는 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 우리는 사실은 1997년에 만들었지만 이 예금보험이 이제 대공황의 이후에 하나의 만들었던 하나의 큰 정책 변화로서 시스템 변화로서 대공황을 막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대공황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뱅크런입니다. 뱅크런인데
실제 이제 실물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파산하고 금융기관이 파산한 것은 뭐 용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심리적인 그 경제 심리 악화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인 금융기관까지도 이제 이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란 것은, 은행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부분 준비 제도입니다. 부분 준비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즉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많은 부분을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러 오면 그때는 거기에 대해 응할 수 있는 돈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재정적으로 뭔가 그 은행이 흑자 상태고 뭔가 건실하더라도 모든 은행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대공황 때는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많이 망해가지고 은행이 소위 금융의 기능, 자금공급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투자를 못하게 만들고, 그게 뭔가 하면 경기 침체를 더 심화시켰던 그런 채널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뱅크런을 안 할 수 있도록, 즉 사람들이 왜 뱅크런 하느냐, 왜 다 예금 찾으러 오느냐, 빨리 안 찾으면 은행이 망하면 내 예금이 날아가니까 내 돈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은행에다 쫓아오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은행에 맡긴 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다고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 그래서 예금보험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금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제 액수의 제한이 있죠. 어떤 액수 내에 가지고 그 예금은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대신 아니면 이 예금보험 기능이 대신 지급을 해준다라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뱅크런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면 문제가 없어요. 적자 은행이 망할 수는 있지만 이제 흑자 부도는 나는 걸 막는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장치죠. 그래서 이런 것 덕에 그러니까 정책을 옛날보다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훨씬 더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또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에 해 가지고 경기 하락기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또 잘 발휘된다 한 거죠. 직접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뭐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 시차가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하기가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도 자동 안정화 장치들이 다 작동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 같은 거죠.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 복지지출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자동 안정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 변동의 폭을 자동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직접 정책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대공황 같이 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걸 보기에 요즘 보기에 제일 큰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인데 요 부분입니다. 고지시간 균형 재정은 탈피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내의 균형 재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호황일 때는 좀 흑자를 내고 재정 흑자를 내고, 불황일 때는 적자를 감내해 가지고 전체 균형 재정을 갖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호황일 때 흑자를 내는 정부가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행정부는 결국은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좌우되는데, 모든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나라들 다.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후진국은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후진국 같은 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개도국 정부의 개도국 정부의 채권을 사줄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재정은 문제가 없어요. 주로 뭔가 하면 외환보유고에서 문제가 생기가 금융위기가 생기지만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이제 선진국병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그 행정부는 소위 돈을 많이 쓰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정책이 사람들한테 표를 많이 끌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흑자는 안 내고 적자만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 결과가 쌓인 것이 이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데 저 부채라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온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나라는 일본, 그 다음에 미국도 최근에 보면 트럼프 때 엄청나게 또 쌓였죠. 쌓였고 유럽은 뭐 그리스 그래가지고 폭망했고 뭐 스페인 뭐 여러 나라들이 네 개 나라들이 그래가지고 1차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죠.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엄청난 이 시한폭탄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탄력적인 재정 정책 좋죠. 좋은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어떤 틀이 깨진 겁니다. 나름대로 뭔가 준칙이 있었는데 그 준칙을 조금 탄력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제방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들 돈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향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과거 예를 본다 그러면 이건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1980년대, 90년대, 1980년대 같은 1800년대, 1800년대 이제 소위 도시국가 개념이죠. 도시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위해 가지고 국가 부채들이 꽤 많이 발행됩니다. 뭐 다 강매도 있지만 뭐 그때도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이 있고 그런 게 발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해결합니다.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럼 물가가 배로 오르면 실제 부채량은 절반으로 줍니다. 그게 1800년대에 하던 방법이었죠.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국가 부채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나니까 요즘에는 중앙은행이 통화가치 안정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건데 과연 그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수준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죠. 다시 그 채널이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전혀 이거는 딴 나라 이야기다 싶은 생각은 할 겁니다. 어디도 어떤 나라도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될 지표가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나라별로 다 재정 적자가 많아지고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결국 어디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 탈출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디폴트하고 뭔가 하면 배째라고 그러고 째면 뭔가 하면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액수를 줄이든지 이제 그 방법인 거죠. 뭐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 뭔가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많아져 가지고 훨씬 더 잘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죠. 일은 뭔가 모르는 데서 터집니다. 경제라는 것은 뭔가 아직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인간이 만든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딱 대비한 데서는 안 터지죠. 항상 모르는 데서 대비 못한 데서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안심하고 있을 건 아니다. 옛날보다는 뭐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대비가 나아졌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뭐 국가 부채가 나라별로 국가 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 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여전히 걱정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미국 금융위기 예를 봅니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대침체. 그래서 시작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즉 미국 주택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근데 왜 그걸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냐 그러면 소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굉장히 저신용자입니다. 저신용자한테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그리고 그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거죠. 그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주택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한 소위 진짜 투기적인 수요인 거죠. 투기적인 대출이었는데 그게 계속 오르면 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걸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 팔아가지고 갚겠다 라고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 가격이 거품이 꺼지면서 떨어지니까 뭐 그렇게 대출 받은 사람들은 다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실질 GDP하고 실업률이 10%, 실질 GDP가 한 6% 떨어졌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원인이 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모기지 붕괴죠, 그죠? 뭐, 자, 주택가격 거품이 붕괴 해가지고 모기지가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주택이 차압됐다. 거죠. 이게 이제 금융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그 원인을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00년대 초 페드의 이자율 정책. 왜 이런 거품이 생기도록 주택 가격에 거품이 생기도록 생겼느냐? 2000년대 초 미국 중앙은행의 이자율 정책이 잘못되어 그렇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비판입니다. 하나의 비판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2000년대 초 미국 그 페드 이자율 정책은 이제 시작은 뭐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시작은 저기 소위 IT 버블 붕괴. 2000년대 초에 미국 주가가 폭등했고 소위 IT 버블이 생긴 거죠. IT 버블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버블은 언젠가 꺼지죠. 어느 순간에 너무 올랐구나 싶어가지고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9/11에다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회계 부정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이제 터졌죠. 터져가지고 주가가 거품이 꺼진 겁니다.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맨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거죠. 결국은 그래서 뭔가 하면 낮은 이자율 정책 했는 건 좋은데 그래서 경제가 다시 회복됐으면 옛날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민기민기하다가 뭔가 하면 이게 이렇게 계속 저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됐던 겁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결국은 자산 가격은 거품이 생깁니다. 거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게 원인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떤 경제 정책, 뭐 우리나라 현재 뭔가 하면 이 투기 문제 때문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끄럽죠. 뭐 98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겼다. 경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투기는 투기꾼이 나쁘다. 투기꾼도 나쁘죠. 나쁘긴 나쁘지만.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공무원 투기만 나쁘다. 공무원만 잡으면 되느냐. 공무원 아닌 사람은 또 그 사람은 괜찮냐라는 얘기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투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사람이 잘못입니다. 만든 환경을 그렇게 만든 게 잘못이라는 거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돈 벌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하면 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인군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모범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죠. 투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지 투기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투기하지 마라 라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뭔가 모든 문제 해결책은 결국은 정책이라는 거죠. 경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투기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투기할 사람 몇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몰수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그 국가, 그러니까 정책 당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라고 권한을 준 거죠. 경제정책 당국한테는 그런 걸 하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준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몇 명 잡아가지고 처벌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9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 금융위기가 왜 생겼느냐? 그거는 분명히 외환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다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다 외환 정책, 외환 보유고를
헛짓으로 날리기 때문에 다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말레이시아 같이 외환부유고를 헛짓으로 안 날리고 가만히 있은 나라는 IMF 안 가고 자기 힘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엉뚱하게 외환부유고를 날렸기 때문에 IMF가 가지고 그런 창피한 꼴을 다 당했던 거죠. 그거는 외환당국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뭐 온갖 뭐 기업의 회계 가능이 잘못했고 사람들이 뭔가 하면 뭐 이 나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 희석시킨 거죠. 결국은 그런 큰 경제 문제는 다 모든 책임은 다 정책 당국에 있는 겁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분명히 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이 정책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와 정책이 같이 가는 거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와 같은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도 뭔가 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많이 문제가 된 것이 뭐 지금 아까 그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많고 굉장히 이 폭탄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 비둘기파 페드 의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낮은 금리를. 이때 낮은 금리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별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지금은 더하죠. 더하다 말하면 뭔가 하면 이게 가서 결국은 뭔가 또다시 터진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그때 어쨌든 뭐 특단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잘 해결을 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다 하는데 오히려 그 자신감이 더 뭔가 하면 큰 일을 만들 수 있는 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그 잘 막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래 가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거물이 붕괴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가도 하락하죠. 주가도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는 이게 이제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결국은 이제 여기다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걸 서브프라임 모기지별 금융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리만 브라더스, 리만 사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사실 리만 브라더스는 아무 문제가 없는 오히려 제일 건실한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금융기관의 파산의 피크가 리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리만 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대 투자은행 중에서 제일 평이 좋은 게 리만 브라더스입니다.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그래도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기는 제일 튼튼하다라고 믿었는데 그마저도 망하니까 통화당국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가릴 것 없이 모든 걸 다 구제해 주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때를 리만 사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융기관 파산 이걸로서 이제 금융위기가 쭉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내구 소비재 및 투자재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기업들이 연달아서 망하고 이렇게 되죠. 자,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발발하기 이전입니다. 2007년, 8년 정도 발발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됐던 배경이 되는 경제 상황이 뭐냐? 그 이야기했죠. 페드의 낮은 이자율 정책, 중앙은행의 낮은 이자율 정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2001년에 이게 왜 이래 됐냐 그러면 소위 IT 버블 붕괴 때문에 이걸 잡기 이때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자율을 이렇게 낮췄습니다. 확 이렇게 낮췄죠. 1%대로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했다 그러면,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연방 정책금리가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IT 버블 붕괴 때문에 생겼던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죠.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 못 살 사람들까지도
그 돈을 빌려 가지고 주택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쫙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래서 주택 가격이 쭉 오르다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 여기서 드디어 거품이 터지는 거죠. 터지면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품이 터지는 시점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영화들이 많죠. 이제 벌써 이때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뭔가 하면 누가 알게 돼 가지고 팡 터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영화에서는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게 이게 거품이라는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거품이 신문에 뭔가 하면 그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 5년 정도는 경제신문에 뭔가 하면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도 왜 투자하느냐? 거품이 터지기 전에 나는 팔고 나올 수 있다. 라는 사람들의 소위 지나친 자신감이죠. 그런 사람 때문에 계속 더 대출을 받아가 사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정책 당국도 잘못했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이런 판을 만들어주던 정책 당국의 잘못이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탐욕도 상당히 많이 가세하는 거죠. 그 탐욕이 많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한때 거품이다 막 비판되니까 조금 주춤하다가도 안 꺼지죠. 안 꺼지니까 뭔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품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꺼지는 거죠. 오를 만큼 물으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안 그래요. 안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도 뭔가 하면 계속 오르죠. 최근에 좀 주춤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다 거품이 아니고 더 오른다 생각하면 그때 떨어집니다. 그게 보통 이제 거품이 터지는 상태더라라는 얘기죠. 처음에 뭔가 거품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때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품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때는 안 터져요, 보통. 계속 더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전문가들마저도 이제 거품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더 이상 요거 더 먹기 싫다 하는 때 정도가 되면 이제 거품이 대부분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신규 차, 대출금을 못 받게 돼가지고 집이 뺏기게 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죠. 6년, 7년, 8년, 5년 이렇게 뭐 주별로 뭐 하지 않고 그 결과 이제 금융기관 파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던 투자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은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통은 은행이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그걸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투자은행들한테 대부분 다 팔았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은행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은행과 그 다음에 소형은행까지 파산하면서 은행 파산 수가 이렇게 한 해 140개, 160개까지 파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개, 90개 정도 파산하죠. 뭐 우리나라는 은행 하나 파산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지만 미국에는 소형은행이 많기 때문에 파산하는 은행이 매년 몇 개씩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보통 통상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 처리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뭔가 인수합병을 통해 대부분 해결되는데 이때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죠. 뭐 주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폭락을 하는 거죠. 폭락.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 마이너스로 갔다는 것은 이전보다 미치는 마이너스로 갔다는 것이 폭락을 한 거죠. 이때 마이너스 간 것은 소위 IT 버블 붕괴 때문에 마이너스 간 겁니다. 마이너스고 폭락한 거죠. 이때는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폭락한. 뭐 그 결과 투자도 줄고 사람들의 지출도 이렇게 다 줄더라. 이렇게 줄더라. 그러면 성장률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이 이게 0이죠. 그죠? 0보다 미치기 마이너스죠. 이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실업률이 거의 1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금융위기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 회복은 해가지고 뭐 정책의 힘,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당초 걱정보다는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IT법을 딴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라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직 본질에 있는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과잉자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안 됐는데 지금 다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뭐 원래 뭐 최소한 이제 내년에는 다 종식이 되겠죠. 종식이 되는데 백신을 다 맞고 나면 종식이 되는데 그 이후의 경제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 엄청난 지금 이 포텐셜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ISLM 모형,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경제 케이스 스타디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대공황 예를 봤죠. 이게 이제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진행되고 있고 곧 또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에 맞이할